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최근 물이용 문제로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 경상북도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평 취수장 협정에 관한 1차 협의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당사자 간 입장을 검토한 뒤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난 4월 체결된 협정은 구미 해평 취수장을 거친 하루 평균 30만 톤의 물을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구시가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해지를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상 해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죠. 자,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던 구미시와 협의가 무산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지금은 안동과의 물 이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갈등 없이 시민의 물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8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아침의 광장입니다. 대구에도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자세히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큰 정체는 없지만 교통량 꾸준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 분기점에서 다부 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 남대구 나들목에서 서대구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팔공산 나들목에서 청통 와촌 나들목까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출근길 막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7공로 태전교에서 팔달교 방향 팔달교 신호 3번 받고 지나고요. 국채보상로 무열대 내거리에서 용산 우체국 내거리까지 전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은 대봉교부터 침산교까지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고 달구벌대로 두류 내거리에서 신당 내거리까지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3mm 미만의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기온도 떨어져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7도, 습도는 9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민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 기자님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대구령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 경북대병원의 위탁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이 대구의료원이 지난 11일까지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이 구본탁 전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이 경영기획본부장 자리는 이 대구의료원의 혁신적인 기능 강화 방안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데요. 네. 이에 맞춰서 대구시도 공무원 파견 계획도 수립을 했고 2026년까지 이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 대구시는 290억 원을 들여서 전문의를 최대 80명까지 확보하고 또 488억 원을 들여서 의료시설과 장비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게 본부장 인선과 공무원 파견의 목적이 이 대구의료원의 경북대병원 위탁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네. 어제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성명을 내고 이 대구시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 경북대병원 위탁이 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 경북대병원이 과연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들 단체는 경북대병원도 민간병원과 유사하게 수익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늬만 공공병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게 과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취임한 이후에 제2대구령 건립은 일단 뭐 유보를 했고 현재 있는 대구령 기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 이 대구련이 가지고 있던 이 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이뤄질지 앞으로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그 야생 멧돼지가 그 경북 영주에서도 좀 발견이 되면서 네. 이 방역 당국에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경북도는 그 영주 지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그 야생 멧돼지 2마리를 조사한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은 그 전날인 지난 22일에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생후 3개월 가량 된 사체로 이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의 약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앞서 충북 단양군에서는 지난달 7일과 28일 각각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그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염돼 확인된 곳과 그 단양군 발견 지점과의 거리가 약 한 14km 정도인데요. 이 그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소백 산맥을 넘어서 단양에서 영주까지 좀 이동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와 문경 또 울진에 이어서 영주에서도 이 ASF 그러니까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서 엄중한 상황으로 좀 판단 중입니다. 네, 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인근의 양돈 농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양주에는 이제 양돈 농가가 37곳이 좀 밀집해 있고요. 네. 인접한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 또 경북 봉화, 안동, 예천까지 합하면 모두 140곳 정도의 그 양돈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가 27만여 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경북도와 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또 영주시 봉화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서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일단 중수본은 오는 31일까지 그 영주에 있는 전체 양돈 농장 그 37곳에서 사육되는 돼지 8만 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그 정밀 검사를 하고요. 인접한 시군 5곳에서 사육되는 돼지 18만 3천여 마리에도 또 임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장 방역 수칙 시설과 또 수칙 여부를 또 긴급 점검해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는 초소를 설치해서 또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그 지금 추석이 좀 앞두고 있잖아요.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을 맞아서 귀성객의 양돈 농가 방문 자제 또 성묘 후에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네, 어제 대구 달성경찰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 대구 시의원 등 이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직 대구 시의원인 A씨 등은 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현 달성군수인 이 최재훈 후보가 이 마약 및 이 코카인을 흡입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이 피의자 신문이 오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당시 최재훈 군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이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이 같은 달에는 이 소변 모발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녹취록이 있다, 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을 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돌면서 이것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다라고 이 최재훈 군수가 달성경찰서에 고소를 했거든요. 네. 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까지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주 좀 강도 높은 이 처벌이 예상되거든요. 네. 아무쪼록 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거 때는 뭐 깨끗한 선거 치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 소개해 주시죠.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까지 이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이 지방대들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라면서
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부터 좀 살펴보죠. 네, 디지털 인재가 그 지난해의 경우에는 9만 9천 명 정도가 좀 양성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걸 좀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 5년입니다. 5년 정도에 그러니까 매년 한 20만 명씩 정도 되는 거죠. 예. 2배 정도가 늘게 되는 건데요. 관련 업계에서 이제 활동할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또 인문사회 등 그 다른 전공 분야의 이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좀 양성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메타버스, 또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등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대학이 그 교원 확보율만 좀 충족을 하면 디지털 분야의 확보 정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사나 교지, 또 교원, 수행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풀어진 겁니다. 네. 이외에도 4단계의 그 BK21 사업을 통한 그 연구 인력 육성과 디지털 분야 대학원, 혁신 공유대학,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의 확대 등이 좀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됐는데요. 전공 분야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도록 대학과 민간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내년에 바로 도입을 하고 지역별로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 전환 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초등학교 정보 선택 과목 도입과 중고교의 개설 과목 확대, 또 초중학교 그 코딩 교육 필수화 등을 통해서 이 정보 교육 수업 시간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바람직한 일이지만 뭐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해서 지방대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방대학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현재도 수도권을 선호하는 입시 분위기에서 이 수도권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재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면 이 증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원칙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 여건을 비교하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이 신기술 관련 학과는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이 인프라가 필요한데 결국 이 교수진들도 역시 수도권에 머무르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는 좀 일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없다면 규제 완화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 지역 대학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지방대 위기뿐 아니라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뭐 교육과정 관련된 건데 이게 정교조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 당초에 없었던 이 코딩 교육 의무화를 갑자기 좀 정부가 발표하는 건 부적절한 개입이고 또 설익은 정책 발표로 코딩 사교육만 좀 부추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이 정보 수업을 더 늘릴 경우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인 셈이어서 이 초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걱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일산학교에서는 그 사양이 낮은 컴퓨터가 있는 등 이 학교마다 여건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코딩 교육 의무화에 앞서서 현장의 그 인프라 구축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또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지방대를 육성할 의지가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겠죠. 맞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 지자체와 대학 협력에 기반한 이 혁신체계 구축 이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 지방대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서 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학 발전 특별 협의회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하지만 이 반도체 인재 육성에 이어서 이 디지털 인재 양성도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이게 지방대학 시대라는 건 말뿐이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 교육부가 지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에 나선다지만 이게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강화 역시 어찌 보면 이게 지방대학 구조조정을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이 재정 지원이 이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 불과해서 이미 정책적으로도 좀 홀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대의 경쟁력 하락은 이 수험생들의 소위 말하는 인서울 이 바람으로 이어진 지가 꽤나 오래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지방대 위기라는 것이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심각성을 지방에 사는 저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로 좀 보면요. 그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의 대학 모집 인원이 2만 6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큰 4년제 대학이 뭐 하나 사라진 셈인데 이 그 서울 4년제 대학만 또 놓고 보면은 오히려 134명 정도가 좀 늘었거든요. 그리고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 대학에서 한 4만 586명의 좀 미충원, 그러니까 정원에서 못 뽑지 못한 인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비수도권이 4명 중 3명이었습니다. 75%로 3만 458명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지역 인구 유출의 1차 요인이 그 대학 입시를 통한 수도권 진출을 좀 막기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청년 유출로 인한 경제 활력 상실 또 도시 경쟁력 하락 이게 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또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 대학 육성을 좀 목표로 한 획기적 정책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획기적 정책과 재정 투자 말씀하셨는데 네. 획기적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역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매년 부족이 예상되는 반도체, 디지털 관련 인력을 9개 광역지자체에 속하고 있는 이 국공립대 그리고 사립대 10곳을 선정해서 이 대학별로 나눠서 양성하고 우수한 이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 관련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대학 중심의 초광역권 공육대학 운영도 이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의 거점 대학과 지역의 이 대학들이 협력해서 이 공정과 분야별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실험 실습과 프로젝트 등도 좀 수행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키우자. 앞서 나왔던 것처럼 뭐 교수진이 부족해서 정원을 못 늘린다던가 하는 부분을 이 대학 간의 협력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기자께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대학을 좀 놓고 보면요, 일단 뭐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 대학 구조 조정이 반드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이 이제 지방대가 우선적으로 받을 게 당연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 수도권 대학에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도 지방대를 살리겠다고 하고 또 디지털 인재 양성도 하겠다고 이런 목표를 좀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좀 청사진이 이제 지방대에 대한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런 디지털 양상의 어떤 그 주력 분야를 만들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유가 일단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이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는 대구에는 필요 없지만 수도권에는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네.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거면 원자력 발전소도 수도권에 보내고 이 군부대도 다 수도권에 가져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은데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국회의원 의석도 마찬가지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여름 수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긴 했지만 이 초밀집된 지역이 능사는 아니라는 맞습니다.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이죠.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대구시의회가 먹는 물 관련해서 구미시장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홍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명서 발표가 지난 22일이니까 월요일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대구시의원 전체 명의로 구미시장 규탄 및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당선된 구미시장이 기존 협정은 구미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구실로 반대하다가 칠순 이전은 구미시 현안이 아니라 대구시의 문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미시 상류로 칠수원 이전을 제안한 것이라는 등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 대구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 시민들은 30여 년간 구미공단 폐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묵묵히 참고 인내해왔지만 수질 사고 원인 제공자가 반성은커녕 무리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갑질하는 적반하장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구미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주 강경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럼 대구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대구시에는 먹는 물을 볼모로 정부가 주관한 협정을 무시하는 구미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낙동강 환경 보존과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철저히 감시하고 수질 사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요. 대구 시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면서 홍 시장이 이른바 안동댐에서 식수를 끌어오는 방식에 대한 찬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회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도 찬성을 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대구시의원 전체가 성명서에 찬성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냈었는데요. 해평치수원 공동이용 사업이 25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해평 공동사용으로 결정 이후로 안동댐 아래 퇴적토는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고 이마댐은 사업비 과다와 안동 시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홍 시장이 안동 시장과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기재부 예탁까지 통과한 정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30년 만에 합의한 기존안이 지연되거나 무산을 우려하며 심사숙고를 요구했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육정미 시의원이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에 이름을 올리면서 당론하고 반대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당론하고 상관없이 찬성을 표했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홍 시장의 물 정책에 반대하지만 구미시장의 발언에 대한 규탄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대구시의원 전원이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홍 시장이 대구시의원 전원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정례가 9월 15일경부터 있을 예정인데요. 네.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인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을 확대를 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인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데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이며 무인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이 손실분을 시가 지불하게 하는 조례로 홍 시장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아주 환영받을 정책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대구시가 이혼의 일부를 없애기 위해 입법 예고를 여러 개 했는데요. 워낙 많아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축제육성위원회, 지능정보화 추진위원회, 도시브랜드위원회, 의료관광추진협의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위원회, 시민민원콜센터위원회,
글로벌도시위원회,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등의 폐지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이렇게 많았나요? 위원회는 199개로 많습니다. 아이고. 예. 또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구 사진 비엔날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체육진흥조례에서 체육진흥기금 관련 규정 삭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사항 삭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분야 기금 관련 문구 삭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 일반 회계로 통합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 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첫 번째 토론회가 내일 8월 25일 오후 3시 공관 7호사구에서 어정참여센터 주관으로 열립니다. 네. 가치 중심 의정 평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네. 첫 번째 발전자인 박정권 전 수성구 의원은 4년 동안 기록한 민원 800여 건을 대부분 해결해 왔다면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는 주제를 발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대구 기상청이 어제 3개월 전망을 발표했죠. 올가을 초반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소폭 많다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물 절약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네, 8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한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